장외 시장이 있는데요. 장외 시장은 증권거래소 이외의 장소에서 증권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장을 총칭해서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을 갖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조직적인 시장이 아니에요. 그 증권거래소처럼 뭐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매매 방식도 증권거래소는 경쟁 매매 방식이지만, 장외 시장에서는 그냥 너하고 나하고 만나서 그냥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1대1로 될 수도 있어요. 또, 거래 종목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나중에 뒤에서 얘기했지만 상장 주식이라고 그래요. 이 상장 주식만 사고 팔 수가 있는데, 장외 시장에서는 비상장 주식도 사고 팔 수가 있어요. 또 장외 시장은 거래소 시장을 보완 또는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거래소 시장이 그 24시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래 시간이 아닌 때는 장외 시장에서 사고 팔 수도 있고, 또 거래소에서 그 수수료나 거래 그 수수료 세금을 너무 많이 떼면은 그냥 장외 시장으로 거래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견제의 역할도 있죠. 원래는 이렇게 장외 시장이 그 형태를 갖추지 않은 그 비체계적인 그 시장인데,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그 조금 이름이 안 알려져 있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거래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전통적인 제조기업들로 그 경제 성장을 이어가기가 한계가 있다라고 이제 80년대 그 중반 이후에 그 판단을 하고, 그 IT 기업이나 벤처기업, 중소기업들이 자금을 잘 조달해서 경제 성장의 하나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해서 이런 장외 시장을 체계화시켜서 나스닥이라는 시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스닥 시장은 애초에 시작이 장외 시장을 체계화 시키거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큰 성공을 했죠. 큰 성공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본에서도 자스닥, 그러니까 점두 시장이라고 하는데, 일본 말로는 점두 시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자스닥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또 따라서 이제 코스닥을 만들었고, 중국이 그 다음에 이제 또 차스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그 중소 벤처 기업들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그래서 이런 그 나스닥, 자스닥, 코스닥, 차스닥 이런 것들은 장외 시장이 아니에요. 장외 시장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제2의 증권거래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장외 시장이 없어졌냐? 아닙니다. 장외 시장은 항상 존재하죠. 그 개인 간의 거래를 하거나 또는 개인이 금융기관을 거래로 상대로 해가지고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들, 비공식적이라고 해서 불법적인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그 이루어지는 그런 시장을 장외 시장이라고 하고 항상 존재를 하죠. 우리나라의 유통시장은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56년에 그 증권거래소가 처음에 만들어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제 코스피 시장, 이제 그런 유가증권 시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전통적인 그 제조기업들, 큰 기업들, 삼성전자, 뭐 LG화, 현대자동차, 뭐 SK텔레콤, 뭐 이런 회사들이 바로
그 증권거래소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미국과 일본이 그 장외시장을 체결시켜서 나스닥과 자스닥으로 만드니까 우리도 이제 1996년에 그 본따서 코스닥 시장을 설립했죠. 그러다가 주가 선물 시장이 시작으로 해서 파생증권 시장이 만들어지고, 파생증권 시장은 따로 이제 1999년에 한국선물거래소로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선물거래소, 그전에는 이제 증권거래소 시장과 그 코스닥 시장, 그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이제 되어 오다가 99년에 선물거래소가 만들었고요. 그 파생상품 시장이. 그러다가 이 두 개를 합쳐야겠다라고 해가지고 2005년부터 그 합쳐진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출범을 했어요. 2005년도에. 그러다가 2009년에 이 이름을 바꿨죠. 그래서 한국거래소라고, 그래서 KRX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그림을 그리면은 그러니까 유가증권 시장, 그러니까 증권 코스피 시장이죠. 증권거래소 시장이 있었는데 여기에 코스닥 시장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선물 시장이 생겼어요. 파생상품 시장, 선물거래소. 그런데 이 두 개를 합치자. 그래서 한국 증권 선물 해서 증권 선물 거래소라고 했다가 이거를 또다시 한국 거래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2020년 현재는 한국거래소라는 이름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름이 개인적으로 볼 때는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한국거래소라는 것은 뭐가 거래가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너무 큰 개념으로 이름을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한국증권거래소. 왜냐하면 증권선물거래소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선물도 파생증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증권거래소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이름을 더 큰 개념으로 한국거래소라고 했는데 한국에서 거래되는 게 뭐 증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한국거래소라고 붙인 거는 조금 적절치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지금은 한국거래소라는 이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의 구조는 그래서 그 안에 이렇게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그리고 파생상품 시장, 선물 시장 이렇게 거래되고 있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에는 특징이 보통 오래되고 안정된 대기업들의 주식이 거래가 돼요. 아까 얘기했던 삼성전자나 LG화학, 현대자동차, SK텔레콤 이런 것들이 여기서 거래되고요. 보통 우리는 이제 그거를 코스피 종목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정식 명칭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흔히 코스피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코스닥 시장에는 신흥 벤처기업이나 이제 중소기업들이 주식이 거래가 되는데 그거를 이제 코스닥 종목이라고 합니다. 코스닥 종목. 그래서 셀트리온이나 이런 신흥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코스닥 종목으로 되어 있는데 또 코스닥 종목에서도 굉장히 규모가 커지고 안정적이 되면은 또 유가증권 시장으로 옮겨오기도 합니다. 코스닥 시장에 있다고 해서 계속 코스닥에 있는 건 아니고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 시장으로 옮겨오기도 합니다. 코스닥에도 상장하기 어려운 또 신흥 중소기업, 경기가 안 좋으니까 신생 중소기업들이 항상 부족한 게 이제 돈이에요. 우리가 경영학을 맨 처음에 얘기할 때 돈을 관리하고 사람을 관리하고 원자재를 관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그 기업들이 돈이 뒷받침이 되어야 좋은 사람도 확보할 수 있고, 좋은 기술도, 신기술도 개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중소기업들이 자금을 좀 더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또 시장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코넥스 시장이라는 게 코넥스 시장. 그래서 2013년부터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 뭐 파생상품 시장, 뭐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유통시장을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발행시장에 대한 설명을 했고, 그 다음 이제, 유통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장외시장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또 결국 장외시장에서도 그 장외시장도 유통시장인데, 비체계화된 장외시장이 일반 중소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우니까 그거를 또 그 코스닥으로 만들었다. 코넥스로 만들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 회사, 내가 회사를 차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우리 주식을 그 코스닥에서 거래하게 하자. 거기다 팔자. 못 팝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팔려면은 일정한 그 조건을 갖춰야 거기서 팔 수 있도록 증권거래소가 허락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팔 수 있게끔 그 거래소에 올린다고 해서 이거를 상장이라고 해요. 상장. 그래서 상장이라는 말을 쓰는데 영어는 이제 리스팅이라고 해요. 리스팅. 그래서 여기다가 올린다. 그 거래 종목으로 올린다. 거래소에 올린다. 이런 뜻이죠. 증권거래소에서 이제 어떤 증권이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상장이라 해요.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이제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증권을 우리가 이제 상장증권이라고 하고, 그리고 발행 주식이 상장된 회사는 상장회사, 상장되지 않은 회사는 비상장회사라고 그래요. 되게 상장회사가 좋은 회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업할 때도 그 회사가 상장회사냐 아니냐, 상장회사는 뭐 삼성전자, 뭐 SK텔레콤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름 없는 회사들도 이름이 없는 회사가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만약에 상장회사다 그러면 그건 좋은 회사입니다. 왜냐면 그건 검증이 된 회사니까. 그래서 상장회사에서는 또 이런 금융시장과 관련해서 해야 되는 업무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장회사에 취업을 하면은 은행에서도 신용평가를 더 높게 보고, 또 예를 들어 이제 상장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몇 년 이상 했다 이러면은 공인회계사 시험 볼 때 1차 시험도 면제해주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회사에 취업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만 요즘 하도 취업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상장 비상장을 가릴 형편이 아니다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상장회사가 아무래도 체계가 잘 갖춰져서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은 상장한다고 그러고,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은 이제 등록이라고 해서 상장 주식, 등록 주식이라고 구별해서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들을 보면 가끔 그거를 혼동하고 있는 책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걸 그냥 다 합쳐서 상장 주식이라는 말로 통일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기업주가, 오너가 상장을 하면은 뭐가 좋으냐. 그러니까 기업들은 대체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은 상장을 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은
상장을 하면은 자금을 조달할 때도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은행에서 금리도 좋게 적용을 해주고요. 또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상장회사에 취업하는 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유능한 인력이 상장회사로 몰리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도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기가 좀 수월하고요. 또 대외적 신용도도 높아서 상장회사가 거래처라고 하면 좀 믿음직스럽죠. 그런데 모든 제도가 그렇지만 좋은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상장을 하면은 그 주식을 이 사람 저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경영권을 공격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주의 경우 경영 의결권을 갖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주 주식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그 경영권을 위협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경영권의 위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 경영권 유지를 위한 지분을 경영자들이 그 확보해 놓는 그런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또 투자자가 많다 보니까 이해관계자가 많아져서 사회적 책임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사람들의 관심에 들어가기 때문에. 또 이해관계자가 많아지면은 또 해야 될 일이 그 회사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정보를 갖고서 이용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법적으로 공개해야 되는 의무도 있고 또 법적으로 공개해야 될 정보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따라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무량이 증가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상장을 한다고 해서 그 긍정적인 효과가 일단 크지만 그렇다고 모든 기업들이 다 상장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상장을 신청을 했다가 상장 요건을 갖춰서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러이러한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라고 정해져 있는데 그걸 이제 상장 요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상장 요건은 한번 정해졌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계속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증권 시황에 따라서 증권거래소가 상장을 결정하는 것은 증권거래소예요. 그래서 증권거래소가 상장 요건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가면서 그 증권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죠. 그러니까 상장 요건은 물론 그게 뭐 매일 또는 뭐 매년 바뀌는 건 아니지만 딱 정해져서 그대로 고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밝혀둡니다. 그래서 2020년 현재 그 유가증권 시장의 상장 요건 중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면은 규모 요건이 있어요. 그리고 분산 요건, 또 안정성 요건, 또 매출 요건, 또 재무 내용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매출 요건은 규모 요건으로 넣기도 하는데 일단은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된다. 그 조그만 그 구멍가게 하면서 내가 상장하겠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규모가 자기 자본이 300억 원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차대조표를 이렇게 보면은 이쪽이 자산이고 이쪽이 부채인데 부채를 타인자본이라고 그러잖아요. 타인자본. 그리고 여기가 자본인데
자기 자본이라 그러잖아요. 이때 요 자기 자본이 300억 원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식을 발행을 할 때 상장된 주식이 처음에 상장할 때 주식이 100만 주는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요건을 못 갖추면 이제 상장에서 폐지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상장 주식 수가 100만 주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또 기준 시가총액이 2천억 원 이상이 된대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은 시가총액이라는 말은 이거예요. 주식의 한 주당 주식의 가격, 주가 곱하기 발행 주식수. 이게 시가총액이에요. 그런데 이 주식의 시장 가격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아직 상장하지 않은 회사니까 시장 가격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상장할 때 상장한다는 게는 한 주당 주식을 얼마에 투자자들에게 판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공모 가격이라고 그래요. 공모 가격. 그러니까 공모 주가, 한 주당 공모 주가에다가 발행 주식수를 곱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기준 시가총액이라고 합니다. 보통 시가총액이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의 시장 가격에다가 곱하기 발행 주식수를 해가지고 시가총액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상장을 하려고 하는 회사는 아직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되질 않은 상태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모 가격, 그러니까 한 주당 얼마에 지금 팔겠다라고 하는 공모 가격에다가 발행 주식수를 곱한 그거를 기준 시가총액이라고 그래요. 기준 시가총액. 그래서 그 기준 시가총액이 2천억 원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되어야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가 된다. 상장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작은 게 코스닥이고 그거보다 더 작은 게 코넥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코스닥이나 코넥스는 이거보다 훨씬 더 작죠, 규모가. 그런데 분산 요건이 있어요. 분산 요건. 내가 100만 주를 갖고 있으면서 한 10,000주만 일반 투자자들에게 팔고 내가 99만 주를 다 갖고 있겠다.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분산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주식이. 그래서 최소한 주주의 수는 700명 이상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럴 때 700명 이상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사람 수로 700명 이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주,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보통주에 대해서. 그리고 소액주주들의 주식 보유 비율이 25%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주를 발행을 하면서 25만 주 이상은 소액 투자자들에게 나눠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액 투자자들의 수와 대주주까지 다 합쳐서 700명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분산 요건이에요. 만약에 100만 주를 발행하면서 한 주만 상장을 시키고 99만 9,999주를 나 혼자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분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기업의 성과를 혼자 가져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증권시장의 기능을 얘기할 때 소득 분배의 기능도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러기 위해서 이제 분산 요건을 갖추는 거죠. 또 회사가 안정되어야 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설립된 후에 3년 이상 경과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설립된 지 1년밖에 안 되고 2년밖에 안 되고 이런 회사들은 혹시 위험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최소한 3년 이상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 기간 또 설립하고 3년 전에 설립하고 지금까지 하나도 안 하다가
이제 막 상장을 하겠다.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후에 영업을 하고 있었어야 된다. 그리고 감사 의견, 공인회계사들이 감사를 하는데, 감사의 의견은 이제 적정 의견이 있고요, 한정 의견이 있고, 또 부적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견 거절이 있습니다. 의견 거절.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의견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사의 재무 상태나 영업 성과를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재무제표를 가지고 기업을 판단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한정 의견은 기업 회계 기준에 안 맞게 작성된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 재무제표로 회사를 판단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이게 한정 의견이에요. 부적정 의견은 안 맞는 부분이 많아서 이걸로 회사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게 부적정 의견이에요. 의견 거절은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아무 의견도 안 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적정 의견이나 의견 거절이 떨어지거나 그 회사가 바로 망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망한 회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한정 의견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 상장 요건을 볼 때는 항상 3개년을 봐요. 3개년.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그재작년. 그래서 최근 3년도라는 것은 작년이에요. 이때는 적정 의견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때는 한정 의견을 받아도 되고, 여기에 적정, 한정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 것이 적정이어야 되고, 물론 적정, 한정도 되고, 적정도 되고 이런 거죠. 매출 요건은 어떠냐? 매출은 최근 사업년도가 1,000억 원 이상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000억 원 이상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매출이. 그러면서 평균이 700억 원 이상이 된대. 그러니까 평균 700억이면은 최소한 2,100이죠. 2,100. 그러니까 여기에서 1,000, 여기서 1,000, 여기서 100. 이거 돼요. 그런데 이런 건 안 돼요. 여기서 1,000, 여기서 1,000, 여기서 여기 1,000, 여기 1,000, 여기에 900.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2,900이고 합계가 얼마가 됩니까? 한 930억 정도가 되죠. 평균이. 그런데도 직전 연도가 1,000억이 안 되면 안 돼요. 이거는. 바로 옛날보다 이렇게 쭈그러드는 건 안 되고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 이거예요. 최근으로 올수록. 그리고 최근 사업년도에, 그러니까 최근 사업년도라는 건 바로 직전 연도예요. 손익계산서에 영업이익도 있어야 되고,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도 있어야 되고, 단기 순이익도 있어야 된다. 모두 있어야 된다는 것은 양의 값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양의 값을. 우리가 손익계산서의 구조를 보면은 맨 처음에 매출 총이익, 그 다음에 영업이익, 그 다음에 계속 사업이익,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런 것들이 양의 값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최근 사업년도 ROE가 5%고 최근 3년 합계가 10%여야 된대요. 그럼 ROE가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ROE는 Return on Equity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equity는 지분이에요, 지분. 이 자기 자본을 equity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코티에서 올리는 수익. 그래서 자기 자본분에 자기 자본을 제공한 주주가 가져가는 게 순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분의 순이익. 이거를 ROE라고 그래. 이걸 ROE라. 그때 요 ROE가 직전 연도에는 5%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최근 3개년간의 합계가 10%야 된대요. 그러니까 3%, 1% 이러면 돼요? 안 되죠. 1, 3, 5 하면 9%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 돼요. 그리고 이건 되죠. 5%, 3%, 2% 이러면은 이건 합계가 10%니까 되는 거죠. 이렇게 그거는 이제 주주가 올리는 이익이거든요. 주주에게 귀속되는 이익. 그래서 주주가 벌어들여야 되는 수익률이 좀 안정적으로 확보가 돼 있는 회사여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런 것도 안 돼 있는 회사가 상장했다가 망하면은 투자자들이 많은 손실을 보니까. 그래서 주주 입장에서는 ROE라는 지표가 아주 중요한데, 요거를 워렌 버핏도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투자 지표로 삼고 있다고 하죠. 유가증권 시장의 상장 요건을 살펴봤는데, 그런 특징과 구조는 코스닥 시장이나 코넥스 시장이나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만 더 완화된 요건이어가지고 간소화되어 있어서 코스닥에는 상장 기업만큼 유가증권 상장 기업만큼은 아니어도 좀 괜찮은 기업. 그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은 코넥스. 그래서 코스피가 가장 좋은 큰 기업들이고요. 코스닥이 그 다음에 코넥스가 그 다음이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회사들은 좀 위험해요. 그러니까 주식을 사고 팔 때에 조금 더 위험한 주식이다 생각하면 돼요. 대신 이익이 나면 또 한꺼번에 많이 나죠. 손실도 크게 나고. 그렇지만 이제 코스피로 갈수록 안정된 주식이어서 안정된 주식은 그만큼 이제 대박 날 일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안정된 수익을 꾸준히 볼 수는 있어도 코넥스나 코스닥에서 뭐 어떤 종목을 개발해서 뭐 10배, 20배 투자이익을 냈다는 등 뭐 이런 얘기는 코스피에는 없죠. 자, 지금까지 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은 증권 시장의 구조를 살펴봤는데요. 증권 시장의 구조를 기능적 측면에서 보면은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으로 구분된다 하는 거고, 발행할 때는 직접 발행, 간접 발행이 있고, 간접 발행이 보통이다. 보통은 간접 발행을 한다. 그리고 간접 발행에는 다시 총액인수, 잔액인수, 모집주선으로 구분이 되는데,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편한 것은 총액인수다. 유통시장은 증권거래소와 장외시장으로 구분되는데, 세계 각국들이 미국의 나스닥을 본따서 장외시장을 체계화시켜서 자스닥, 코스닥, 차스닥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거래소가 있는데 그 안에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파생상품 시장, 여기에 코넥스 시장까지 포함을 해야겠네. 코넥스 시장까지 해서 4개의 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소에서 주식이 거래되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상장이라고 하는데, 일정한 조건을 갖춘 주식만이 이제 거래될 수가 있어요. 그때의 조건을 상장 요건이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증권시장에 있는 여러 가지 관련 기관들을 이해할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금융위원회예요. 옛날엔 금융감독위원회였는데 금융위원회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기능을 보고 증권거래소가 하는 역할, 증권회사의 업무, 그리고 간접 투자로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들의 기능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까지 해서 본문 강의를 마치고 잠시 후에 그 문제 중심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